네, 29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함께 중국이 미국 대선 때까지 14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남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기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지금 돌아가는 글로벌 이슈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고 싶어 한다. 미국을 생각하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대통령을 해먹고 싶어 한 거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또 한 번 해먹고 싶은 그 욕망 안에는 그 앞에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던 모든 기록들을 깨고 싶은 거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경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임기 때 기록했던 2.9%의 GDP 경제 성장률을 더 뛰어넘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는 메달을 달고 민주당과 싸우고 싶어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김정은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는 이렇게 김정은과 친한 사이야. 나는 김정은이한테 아름다운 친서도 받은 사이야. 그리고 내가 지난번 오사카 갔을 때 아유 나 김정은 만나고 싶네라고 했더니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달려와서 우리가 거기서 거의 50분 가까운 대화를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사이야. 그렇게 평화 대통령 이미지와 그다음에 북한을 비핵화 만들어주는 대통령. 그리고 물론 그 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루고 싶은 메달인 거죠. 자, 세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어찌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저렇게 많이 컸는데 최소한 중국과 맞짱 뜨려면 트럼프 스타일이 약간 좀 똘기 있는 사람, 즉 강성인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어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이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이 세 가지의 메달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노벨 평화상, 요 네 개까지 사관왕을 기록하고 짜잔 하고 재선이 되고 싶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썼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철저하게 계획은 세우지만 한낱 인간이기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다른 플랜들을 또 짜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맨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12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이렇게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그 관세를 한꺼번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중국이란 나라는 그냥 한꺼번에 초전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즉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를 25%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딱 때렸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살짝 만만하게 보다 보니까 관세를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좀 연장해주고요. 그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와는 약간 좀 다른 루트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다음에 금방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될 것 같았지만, 지금,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지난주 25일 날 미사일을 쐈고요. 그러나, 그럼 경제 대통령은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GDP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려놔야 되겠다. 가면서 이걸 누굴 조지나? 그러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 북한 간의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쓰리 생각에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준 김정은의 친서에 과연 무슨 내용이 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친서라고까지 했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에 가장 좋은 얘기 해주지 않았겠느냐. 우리 북한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또 대통령이 돼서 당신이 재선하는 동안에 우리 북한의 비핵화와 어떤 경제 개방에 대해 너와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에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흥분하게 만들 만한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머릿속에는요. 자,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미사일을 쏘든 말든 그 미사일 쏘면 야 그거는 그냥 뭐 늘상 있는 얘기야 이렇게 무시해 주면서 자기가 대통령 재선될 때까지 그 북핵 비핵화 문제를 끌고 갈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포지션을 갖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또 돼야지만 북한을 끝내는 비핵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은 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재선이 돼야 돼. 어떤 이러한 플레임을 가지고 재선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 얘기는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달을 아예 걸고 재선을 할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메달은 못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게 나야 빠밤빠 하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라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오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미중 무역 협상 체결이 불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재선이 돼야지만 이 중국과의 지루한 무역 협상을 끝낼 수 있어라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측에서 시간이 지나면 미국 내에서 뭔가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 누군가는 트럼프가 아니라 뭐 다른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은 거의 즉각적으로 모든 무역 협상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대선에 승리를 해야지만 지금 중국과 저렇게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트럼프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은 바로 무릎 꿇고 협상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입니까? 어딜 봐서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멘트는요,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결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예요. 근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누가 지금 끌고 있냐면요, 중국이 끌고 있어요. 왜 끌고 있냐면요, 내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뭔가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결국 미국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그 착각들을 깨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대통령이 또 돼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필한 거죠. 이건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아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합의 지연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 무역 합의가 잘 안 돼도 나는 계속 중국에서 관세를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관세보다는 그 어떤 무역 관계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중국에서 걷어들이는 관세보다 중국이 미국 제품의 보복 관세를 때림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기업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구제 기금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무역 적자, 대중 무역 적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 중국에서 관세 받아서 무역 협상 길게 늘어져도 괜찮아, 난 계속 돈 받으면 되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들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제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했다라는 일부 의견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표합니다. 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 들으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중국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요, 오사카 회담 이후에 중국이 수백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들여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최근 5개 업체에 300만 톤까지 미국산 대두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자, 중국 기업들이 19일 이후에 대두와 면화, 돼지고기, 수수 등 농산물 구매 위한 문의, 그리고 일부 농산물 구매는 성사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화통신에서는요, 미국이 대두 수백만 톤을 선적해서 중국으로 운송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과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얼마큼 할 거야? 25bp 할 거야? 50bp 할 거야? 이거에 좀 정신이 쏠리다 보니 그 앞서서 미국과 중국과 대면 협상하지 않고 전화통화 협상을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도 징징거렸죠. 중국 왜 콩 안 사주는 거야? 빨리 콩 사줘. 이거였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지금 이 중국 신화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룸버그 통신에 조금 신뢰를 주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인들이요. 예. 중국인들과 협상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5개 기업들에게 이 미국산 대두를 300만 톤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 늘 제가 부탁드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들이 들려주고 싶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지 마시고, 예, 살짝 의도를 좀 점검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화통신 얘기를 배제하고,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만 보면요. 중국 정부가 최근 5개 업체에 미국산 대두를 300만 톤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다. 자,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이게 300만 톤 수입하기로 한 겁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자,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어요. 뭐 국민은행에 갔는데 국민은행에서 아이고 미쓰리님 대출이 필요하신데요. 미쓰리님 지금 신용도를 체크를 해봤더니 아이고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세요. 라고 대출 가능 금액을 2억까지 열어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2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난 5천만 필요한데?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나의 자세한 신용도를 알기 전에 대충 봤을 때 은행에서 제시한 그 대출 가능 금액과 실질적으로 내 신용도를 까고 즉 내가 뭐 사실은 다른 곳에서 뭐 얼마를 대출했고 뭐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게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깠을 때 그 은행에서 제시했던 신용 대출 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저에게 2억 대출해 주겠습니다. 2억 대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필요한 구비 서류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들이댔더니 아이고 뭐 미쓰리님 신용을 봤더니 뭐 어디서 대출 받은 게 또 있으시고요 해가지고 2억은 안 되고요. 뭐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300만 톤까지 미국산 대두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다라는 거는 그냥 한도를 300만 톤으로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300만 톤을 사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9일 이후에 뭐 대두와 면화, 돼지고기, 수수 등의 농산물 구매하고 싶다는 이런 문의가 들어왔고 일부 농산물 구매가 성사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 보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중국 너 빨리 왜 콩 안 사줘라고 징징거렸을 때 왜 그랬습니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블룸버그가 있던 것처럼 일부 농산물 구매가 성사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농산물이 원하지 않는다. 일부 농산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창 사줘요. 왕창.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콩 사줘라고 한 거는 그냥 기업들 재량에 맞출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중국은, 야, 미국산 대두, 관세 없이 그냥 수입해. 내가 그 개방문을 열어줄게. 그리고 한도를 크게 잡아준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결국 그 업체들이 대두를 사는 거기 때문에, 업체들의 재량에 맡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농산물 구매가 지금 진행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신화통신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오사카 회담 이후에 중국이 수백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들여왔다. 뭐 미국이 대두 수백만 톤을 선적해서 중국으로 운송 중에 있다. 이거는 약간 뭐 가짜 뉴스인지 오버된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기사에는 그렇게 신빙성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이 좀 신빙성이 가는 거죠. 왜? 중국 스타일이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합니까? 마치 중국이 미국산 대두 300만 톤을 왕창 사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마치 그것은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먼저 호의를 베푼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들이요. 희망을 갖기에 딱 좋은 보도죠. 그러나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언제 니네 콩 안 사준다 그랬어? 아니 나 300만 톤씩이나 내가 이거 열어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오사카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 대두 사주기로 했던 양이 54만 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만 톤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그냥 300만 톤이라고 가능 한도만 지금 크게 만들어준 거고 미국의 대두를 실질적으로 사는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서 야 니네 예를 들면 54만 톤을 혹은 얘네들이 주장하는 뭐 300만 톤을 n분의 1로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니네가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사.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신화통신에서는 굉장히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배려해서 뭐 300만 톤이 어쩌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약간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화통신 보도든 블룸버그 보도든 이게 조금만 내용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게 미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언뜻 들으면 와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300만 톤을 사주기로 했네. 와 이게 상하이에서 열릴 무역협상을 위해서 중국이 뭔가 호의를 베푼 거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풀어줄 거고 그러면은 두 나라가 이제 곧 타결을 보겠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개인들이 호재가 그립고 증시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얼마나 크게 당하시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증권바닥에서 이런 기업 실적 발표 같은 거 두고 얼마나 개인들을 농락했는데요. 뭐 갑자기 G50만한 코스닥 기업이 그동안에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40% 순이익이 났다. 그 종목은요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장중에. 그래서 개인들이 와 이 기업이 좋아지나 보다 막 샀는데 나중에 정정공시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40억 순이익 흑자가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혹은 40억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정공시하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거기에 개인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신화통신 보도와 블룸버그 통신 내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제가 보아하니 마치 개인들이 딱 흥분하기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속으시면 안 되죠. 자, 중국과 미국이, 예, 이 관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관계가 아니에요. 자, 금리 인하 이야기는 일정을 좀 체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증시 얼만큼 될까? 자, 지금 국내 증권사 KF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요, 거의 한 3주 연속 하단과 상단의 움직임을 거의 변동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은 뭐 2040, 2050, 상단은 2100, 2130 거의 변동이 없죠. 자, KF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시장의 분기점이 될 7월의 마지막 한 주,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은 7월 FOMC 금리 인하와 시장, NH투자증권은 IT와 자동차 중심의 대형주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여러분, 되게 비겁한 제목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불확실해요. 몰라요. 어려워요. 그러면 IT, 뭐 삼성전자, 자동차, 현대차, 뭐 이런 거, 대한민국 증시의 대장주인 얘네들이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을 때 꼭 이렇게 대장주가 유리하다고 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야, 좋은 종목 사라고 하는데 왜?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비겁한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 빠졌으니까 사. 아, 설마 이런 기업이 망하겠냐? 뭐 이렇게 되게 책임감 없는 저는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 중앙은행 완화적 통화 정책, 그죠?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종 바닥 확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회복.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회복은 뭡니까?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2분기 이제 2%에 지금 도달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돈을 푼다. 돈을 풀어서 경기가 부양되면 인플레이션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거겠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7월 달 FOMC 결과에 대한 해석. 아이고, 25bp는 인하했는데, 아이고, 50bp 안 했네. 어쩌면 좋지? 그럼 앞으로 또 할래나? 언제 하지? 몇 번 하지? 뭐 이런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진행. 실적 안 좋습니다. 자, 7월 달에 FOMC 결과를 보고 하반기에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면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또 한 번 금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도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다. 제가 애널리스트라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쓰는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 수출 통과 절차 지연 우려감. 이것이 바로 하락 요인이다. 자, 빅 뉴스는요. 30일부터 31일까지 FOMC 7월달 금리 결정이 있죠. 지난 26일 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25bp 인하 가능성 80%까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지난 2008년도 9월달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처음 한 이후로 지금 지난번 마지막에 했던 양적 완화, 즉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 미국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2015년 12월 달에 오랜만에 금리를 한번 인하했습니다.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금리를 한번 인상하고는 미국이 너무 좋아서 좋은 나머지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고 우리 미국은요. 2016년도에 4번 금리 인상할 거거든요. 라고 했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죠. 예, 금리 인상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미쓰리가 그때 예, 미국이 4번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2016년도에 한 번 금리 인상하면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흥분하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었었거든요. 그러나 흥분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 미국은 자신감 때문에 흥분해서 오랜만에 금리 인상하고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얘기했지만 와, 미국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6년도에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개박살났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엔화가 급등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각국 정책자들이 금리 동결하자, 뭐 정책 공조하자. 이게 2016년도의 핫트렌드였습니다. 정책 공조. 야, 미국, 니네 잘 나간다고 니네만 금리 인상하지 말고 글로벌 경기를 좀 보고 같이 움직이자. 그래서 미국이 꼬리 내리고 알았어. 그리고 계속 금리 동결하다가 2016년 12월 달에 1년 만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뉴욕 연방은행 총재 지난주 18일 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격적이고 빠르게 이런타령했다가 미국 증시가 우와호 50bp 인하하는구나 막 했다가 이거 아닌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아니야 나는 책에서 했던 얘기를 했던 거지 7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한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지금 보아하니까 금리 인하 카드 제시할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이야 뭐 뼛속까지 비둘기니까 지난 6월 달에 금리 인하 때 유일하게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진 연방은행 총재거든요. 이번에 금리 인하 카드 던지겠죠.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 0.5% 인하를 필요하다고 0.5% 인하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연준 위원이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금리 인하 카드 던질 겁니다. 자, 유일하게 지금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야, 지금 121개월째 미국이 경기 확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냐? 뭐 이런 회의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3분기, 4분기 경제성장률 3% 중반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격한 금리 인하가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50bp도 부족할 거예요. 한 1% 정도 금리 인하 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3분기, 4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 나올 거고, 그럼 1분기에 3.1, 2분기에 현재 속보치가 2.1, 그럼 3분기, 4분기에 3% 중반대가 나와야지만 2019년 토탈 3%가 넘어가니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이사로 광등시킬 가능성도 시사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전화해서 금리 인하 압박했죠.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잘라버리고 부총재를 총재로 임명하자마자 부총재가 에르도안 대통령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4.25%까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마 여차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이사로 강등시키고 지금 이사 후보로 올라가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힐지도 모르죠.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못된 짓이고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직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30일과 31일 날 상하이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자, 어쨌든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리 콩 사주겠다고 가능성 열어놨다. 그리고 뭐 일부 체결도 했다. 그러니까 미국 니네가 뭔가를 보여줘. 그래서 화웨이 과연 얼만큼 제재할지. 중국 입장은 이거죠. 우리 300만 톤까지 콩 사줄 수 있게끔 열어놨어. 통 크게 열어놨거든요, 지금. 그럼 미국 니네들도 통 크게 화웨이 풀어줘야지.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 민감한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300만 톤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업체들한테 니네가 필요한 만큼만 사라.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화웨이 열어주고 과연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기업 부품이 얼마나 필요한지만큼 재량껏 사라. 아마 두 나라가 요거 가지고 아마 신경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31일 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재 관련된 가기가 결정된다. 그리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게 비공식 회의죠. 중앙의 뭐 시진핑이라든가 그런 그 일명 오너들이 관료들이 비공식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요 중앙정치국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요. 이번 주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자, 그럼 과연 하반기에 또 해? 바로? 이게 아마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결정 지어줄 것이 바로 7월 31일 날 미국 7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8월 1일 미국의 7월 달 마켓 ISM 두 군데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 그리고 8월 2일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 7월 달 고용 지표입니다. 이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 즉 31일 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하반기에 또 할까? 언제 할까? 과연 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우려감을 8월 2일 날 고용 지표를 보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빠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유로존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7월 달
예, 제조업 PMI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건 확실하고 50bp는 안 할 것 같고 이제부터 화두는 뭐냐면 과연 다음번 금리는 언제 할 것인가, 다음에 금리를 또 인하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얼만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희망사항을 걸어두고 아마 소설을 써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신호는 8월 2일 날 보여줄 예, 미국의 고용지표겠죠. 자, 정말 정신없이 지나갈 예, 아마 눈 한 번 깜빡거리면 8월 3일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7월 30일 날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또 상세히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말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고요.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날씨도 덥고요. 비도 오고요. 습하고요. 예, 그러나 이번 주만큼은 최소한 정신줄 바짝 잡고 예, 긴장하고 이것저것 중요한 이슈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